씨? 내 공사장에 일당 받으러 왔어요? 무슨 염치로 와요? 당장 나가세요. 10년 전 저를 쓰레기 버리듯 내쫓은 남자가 지금 제 발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덩어리를 품고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던 날도 출근했습니다. 사채 때문에 조폭이 회사를 부시면서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저는 당당히 조폭들과 단판을 지어 회사의 부도를 막았죠. 그런데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저의 전 남편은 과연 어떤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제가 28살이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창립 기념 행사 자리였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에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고 양복 냄새, 향수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업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서서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이게 다 너한테 물려줄 것들이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늘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행사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귓속말을 하셨습니다. 저 친구 알아? 강민혁이라고. 요즘 업계에서 제일 뜨는 사람이야.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컸습니다. 몸에 꼭 맞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생김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모보다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 남자는 누구와 이야기하든 상대방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온 신경을 집중하는 자세였어요.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드는 법이 없었고 딴 데를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연회장 사람들 대부분은 말하는 척하면서 딴 곳을 봤거든요. 더 중요한 사람이 있나 싶어 시선이 떠돌았죠. 그런데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했어요. 그게 처음 제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강민혁?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름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랐다고 했어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고시원 방 한 칸을 얻어 밤낮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와 월세를 냈어요. 밥은 하루에 2끼만 먹으며 돈을 아꼈어요. 공부는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입학 후에도 쉬지 않았어요. 낮에는 수업을 듣고 시간이 나면 부동산 자격증을 땄습니다. 방학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땀으로 현장을 몸에 익혔죠. 같은과 친구들이 MT를 가고 술자리를 즐길 때 그 사람은 현장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인터뷰에서 그 시절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담담하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오히려 먹먹해지더라고요. 졸업 후엔 대형 부동산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첫 해에는 조용했어요. 튀지 않았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죠. 보고서를 2번, 3번 고쳐 썼습니다. 현장을 직접 발로 뛰었어요. 부장이 시키지 않은 것도 먼저 찾아서 했습니다. 2년 차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 남자가 맡은 프로젝트마다 돈을 벌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예상치를 훌쩍 넘는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회사 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강 대리 눈은 달라. 저 친구
보는 눈이 있다고. 입사한 지 3년 만에 최연소 팀장이 됐습니다. 업계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강 팀장 손에 닿으면 땅값이 오른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팀장이 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하고 여전히 현장을 직접 밟았어요. 직원들이 밥 먹으러 갈 때도 그 남자는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 머릿속에 박혔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거만해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32살에 독립했습니다. 강민혁 부동산 그룹. 사무실은 작았고 직원은 5명이었어요. 책상도 낡았고 프린터기도 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프로젝트에서 예상 수익의 3배를 벌었어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업계 전체가 주목했고 세 번째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창업 2년 만에 업계 10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자수성가 신화, 부동산 업계의 이단아, 차세대 거물. 그 남자는 인터뷰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날 행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인과 이야기 나누러 자리를 비우셨어요. 저는 음료 한 잔 들고 창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으로 조용히 와서 섰어요. 강민혁이었습니다.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회장님 따님이시죠?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명함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저도 창밖을 봤어요. 잠시 후 그 남자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저 불빛들 있잖아요. 저 중에 제가 짓고 싶은 건물이 5개는 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직은 꿈이지만요. 그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명함도 안 줬고 연락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잘난 척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두 번째로 마주친 건 2달 뒤였습니다. 업계 세미나 자리였어요. 강민혁은 단상에 올라가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자료가 단순했어요. 화려한 그래픽 하나 없이 글씨만 빼곡한 슬라이드였습니다. 말은 짧았어요. 그런데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말할 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근거가 분명했고 예측을 말할 때는 논리가 단단했어요. 반박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그 남자 주위로 몰렸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사람들 틈에서 저를 딱 발견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봤네요 라는 뜻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자리를 피했어요. 왜 피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사무실이었어요. 그 남자가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업무 이야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복도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강민혁이 먼저 멈춰 섰어요. 또 보네요. 네. 이건 운명 아닌가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농담처럼 들렸고 저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그 남자는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만남도, 두 번째 만남도, 세 번째 만남도 전부 우연이 아니었어요. 업계 행사 참석자 명단을 미리 확인했고, 아버지 일정을 다 파악해뒀고, 세미나도 제가 온다는 걸 알고 일부러 등록한 거였습니다. 그 남자에게 저는 목표였어요. 부동산 회장의 딸, 탄탄한 집안 인맥, 회사에 필요한 돈줄. 저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급하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이 오면 늦지 않게 답했지만 매달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만나자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믿음직하게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 여기까지 온 사람. 잃을 게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거만하지 않은 사람. 그 조합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귄 지 1년이 됐을 때였어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레스토랑도 아니었어요. 멋진 이벤트도 반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회사 근처 작은 커피숍이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잠깐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행복한 상상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네, 당신을 믿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6개월 뒤 결혼했어요. 하객이 너무 많아서 예식장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위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진짜로 행복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통로를 걸어 들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 이 사람이라면 진짜 괜찮겠다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실수였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선택한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기까지 저는 7년을 더 살아야 했어요. 결혼초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어요. 강민혁은 바쁜 사람이었지만 집에 오면 다정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피곤한 날에도 먼저 주무세요라며 먼저 자리를 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회사 이야기를 꺼내면 진지하게 의견을 냈어요. 그 남자는 똑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남자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회사 프로젝트 하나만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규모가 좀 있는 건데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서요.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사위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어요. 아버지도 만족하셨고 남편도 웃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1번, 2번 이어졌어요. 아버지 회사 인맥이 남편 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오래된 거래처들이 하나둘 남편 쪽으로 연결됐어요. 남편은 그걸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척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버지 회사의 사람들과 돈이
남편 회사의 성장 발판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결혼 2년 차에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은 기뻐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준혁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남편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태어나던 날 남편은 새벽 2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출장 중이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했어요. 분만실 앞에서 그 남자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역시 이 사람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눈물이 진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혁이가 태어나면서 저는 회사 일에서 조금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나가던 것도 줄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남편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준혁이에게만 신경 써. 회사 일은 내가 할게.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려놓으려는 수작이었어요. 남편 회사가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직원이 5명에서 50명이 됐고 50명에서 200명이 됐어요. 강남에 새 사옥도 얻었습니다. 업계 행사에서 남편 이름이 앞자리에 불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성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잘 되는 게 기뻤어요. 그런데 그 성장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2살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조금씩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이라고 했어요. 프로젝트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실제로 회사가 바빴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달랐어요.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출장이 잦아졌는데 사무실에 확인해 보면 출장이 없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준혁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2살짜리 아이 앞에서 가정이 흔들리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제가 눈치챈 게 맞다는 걸 확인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김유라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아는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업계 사람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 씨, 나도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한 번쯤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봤어요. 삭제된 문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어젯밤 고마웠어. 보낸 번호는 저장도 안 된 번호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준혁이 방으로 갔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작은 손을 펴고 입을 살짝 벌린 채로. 저는 그 옆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이를 꽉 깨물었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김유라가 누구예요?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해야. 그게 첫마디였어요. 오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들어봐.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두드렸어요.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술을 줄이고 일찍 들어왔습니다. 꽃을 사오고 미안하다 했어요.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봤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2번째 실수였어요. 그 남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향수 냄새가 다시 났어요. 전화를 다시 피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민혁이 회사 돈이 이상하다. 우리 쪽 빚보증 서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회계사를 만났어요.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남편 회사 돈이 수년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십억이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회계사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 것 같았어요. 김유라였습니다. 그 여자의 명품 쇼핑, 해외 도박, 호텔 스위트룸, 파티 비용, 그 모든 것이 남편 회사 돈으로 충당되고 있었어요. 거기다 조폭한테서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된 사채였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최악은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도 빚보증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터지면 아버지 회사까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구조였어요. 그날 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말했어요. 앉아요. 남편이 서류를 봤습니다. 설명해줘요. 이게 다 뭔지.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리할게. 시간만 줘. 얼마나요? 조금만 시간을 줘. 저는 그 남자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담담하고 단단하던 눈빛이 없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그런데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끝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넘기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유였고 전부였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들어오는 시간이 더 늦어졌고 어떤 날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보다 더 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이번엔 심각하다. 아버지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아버지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와 있었고 테이블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변호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남편 회사가 끌어다 쓴 사채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십억이 아니었어요. 수백억이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아버지 회사 이름으로 된 빚보증에 묶여 있었어요. 남편이 처음 프로젝트를 같이 할 때 서류 사이에 슬쩍 끼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위를 믿고 꼼꼼히 읽지 않고 도장을 찍으셨던 거예요. 그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이 회장님 회사도 위험합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였습니다. 직원이 30명이었어요. 그 30명 가족이 그 회사에 기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제 남편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는 유치원에 가 있었고 집안이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였어요.
그 남자가 저를 선택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류를 건넸어요. 남편이 서류를 봤습니다. 한 장, 두 장.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다 뭐야? 당신이 더 잘 알겠죠. 남편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설명할게. 필요 없어요. 저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회사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만 지켜줘요. 그게 전부예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서연아, 이름 부르지 마세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언제까지요? 조금만 시간을.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각방을 썼어요. 그 이후로 계속 각방이었습니다. 남편은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채 이자는 계속 불어났어요. 회사 직원들 월급이 한 달 밀렸습니다. 그게 두 달이 됐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직원들이 먼저 떠났어요. 남편을 믿고 초봉도 깎으며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도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혁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변호사한테 미리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봤어요. 이건 이혼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내가 키울 거예요. 양육비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 회사 빚보증만 풀어줘요. 그것만 해주면 돼요. 남편이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딱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미안하다는 말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불륜에 대한 건지, 회사를 망하게 한 것에 대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계획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건지, 어느 쪽이든 이미 늦었어요. 남편이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통로를 걸어 들어가던 날부터 7년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였어요. 나머지는 다 두고 갔습니다. 준혁이 방 앞에 잠깐 서 있었어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현관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민혁이가 어젯밤에 몰래 도망쳤다.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것 같아. 연락이 안 된다. 저는 전화를 들고 준혁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4살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어요. 아빠가 사라졌다는 것도,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도.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밥 먹자. 아이가 장난감을 내려놓고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뭐 먹어? 계란말이. 준혁이 좋아하는 거. 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을 꺼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렸어요. 기름을 둘렀습니다. 계란을 깼어요. 노른자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고. 저 아이 앞에서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고. 계란말이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릇에 담았어요. 준혁이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가 냉큼 집어먹었어요. 맛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을 수 있었어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이 도망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아버지 회사로 찾아왔어요. 빚보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어렵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는 방법이었어요. 아버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봤어요.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왜 여기 나오시나 싶은 눈빛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보셨어요. 서연아, 너 왜?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이제 저한테 맡겨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부터 펼쳤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유방암 3기였습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도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치료 기간은 최소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그 말을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의사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보통은 충격을 받거나 울거나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보호자분은 같이 안 오셨어요? 혼자 왔습니다. 가족한테 알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항암제 종류, 부작용 종류,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는 것, 면역이 떨어지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 저는 그 말들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꼼꼼하게 적었어요. 마치 업무 미팅 내용을 정리하듯이.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링거를 달고 걷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보호자 손을 꼭 잡은 노인도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우는 젊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를 걸었어요. 병원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 문을 열었어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시동을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핸들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갖다 댔어요. 눈물이 무릎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혼하던 날도 울지 않았어요. 남편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아버지 회사로 찾아온 날도 울지 않았어요. 그 모든 날을 버텼는데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혼자 무너졌습니다. 무서웠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4살짜리 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치원이었어요. 준혁이 친구랑 싸웠다고 했습니다. 데리러 오실 수 있냐고 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꺼내 썼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치원으로 갔어요. 준혁이는 교무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풀이 죽은 얼굴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입술을 실룩였습니다. 울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벗고 그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친구가 나한테 아빠 없다고 했어.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있다고 했어. 그랬더니 거짓말쟁이라고 했어. 준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4살짜리 아이가 참을 수 있는 한계까지 꼭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꼭 안았습니다. 아이 등에 손을 올렸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준혁아, 응, 엄마가 있잖아. 응,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할게. 엄마가 2배로 할게. 알겠어? 아이가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꽉 감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으면 안 됐어요. 아파서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제가 전부였어요. 항암 치료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시면 회사 일을 맡기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회사 문제로 이미 충분히 무너져 계신 아버지였어요. 거기에 딸 암 진단까지 얹을 수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혼자 알고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첫 항암 치료를 받던 날이었어요. 오전에 치료를 받고 오후에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도 자리에 앉아서 서류를 봤어요. 직원이 커피를 갖다 줬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퇴근 후 준혁을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가 달려왔어요. 안아줬습니다. 집에 와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냄새가 올라올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밥을 다 차렸습니다. 준혁이가 앞에 앉았어요. 아이가 먹는 걸 봤습니다. 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속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웃었어요. 엄마 밥 왜 안 먹어? 배가 별로 안 고프네. 점심을 좀 많이 먹었어. 아이는 그냥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 날도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지났어요. 2번째 항암 치료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잡혔어요. 욕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가득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내려다봤어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빠진다는 걸. 그런데 글로 읽을 때와 실제로 손에 쥘 때는 달랐어요. 이게 내 머리카락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윗부분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었습니다. 안색이 창백했어요. 눈밑이 까맸습니다. 살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졌어요. 그런데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괜찮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이 정도는 괜찮아. 그날 가발을 사러 갔어요. 가발 가게 사장이 친절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써봤어요. 자연스러운 걸로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사장이 말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지나가더라고요. 사장이 잠깐 저를 봤어요. 많이 보셨어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가발을 쓰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그 즈음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거셌어요. 2명이 사무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체격도 크고 목소리도 컸어요.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오려는 걸 제가 막았어요. 제가 나갈게요. 서연아, 그냥 제가 나갈게요. 두 사람을 회의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한 사람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탁 쳤어요.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항암제를 맞으면서도 출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천천히 펼쳤어요. 이거 보세요. 남편 회사의 불법 사채 계약서였습니다. 이자율이 법으로 정해진 최고 한도를 훨씬 넘는 것들이었어요. 그 옆에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 회사 내부 돈 흐름 자료였어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경로가 적혀 있었고 사채업자 조직 이름도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이 서류 복사본은 현재 세 곳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정한 세 곳이에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세 곳에서 동시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험했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겠습니다. 빌린 원금은 갚겠습니다. 이자는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없는 걸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 서류를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피식 웃었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 사장 중에 이런 사람은 처음 봤네. 알겠소. 그렇게 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집어갔어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밖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가발 아래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어요. 3번 반복했습니다.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됐어요. 아버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버지가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제 얼굴을 한참 보셨습니다. 뭔가 눈치채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딸한테 이런 걸 짊어지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진짜로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꽉 쥐셨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 있었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준혁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 옆 바닥에 앉았습니다. 자고 있는 얼굴을 봤어요.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손 위에 제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아이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내겠다고. 이 아이 곁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암도 이 다짐을 꺾을 수는 없다고. 항암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 아버지 회사가 다시 설 때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아이 손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내일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6번째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하늘을 봤어요. 뿌연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달랐어요. 파랗게 보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파랬어요. 주차장을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6번을 버텼다고. 몸은 무거웠어요. 손끝이 저렸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이었어요. 그래도 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정확히는 마음이 가벼웠어요. 의사가 이번 치료 반응이 좋다고 했거든요. 암세포 크기가 줄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문장 밑에 줄을 쳤어요. 2번 쳤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랑 삼겹살을 구웠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준혁이 고기를 집어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왜 기분 좋아? 그냥. 준혁이 얼굴 보니까 아이가 입안에 고기를 가득 넣은 채 씩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웃었습니다. 회사는 천천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사채 문제가 정리되면서 아버지 회사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직원들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 빠졌어요.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수익은 거의 없었어요. 남편이 날려버린 프로젝트들의 후유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래처들은 관망하고 있었어요. 믿어도 되는 회사인지 지켜보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노리지 않았어요. 업계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빌라 재건축이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3가지를 딱 지켰습니다. 첫째, 납기를 지켰어요. 단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둘째, 처음 말한 금액에서 단 한 푼도 더 받지 않았어요. 셋째, 직접 현장을 밟았습니다. 가발을 쓰고 안전모를 썼어요. 현장 소장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현장 인부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했어요. 사장이 매일 현장에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것도 여자 사장이. 그런데 저는 그냥 서서 보기만 하지 않았어요. 도면을 들고 소장과 이야기했습니다. 자재 문제가 생기면 직접 업체에 전화했어요. 인부들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점심에 가끔 국밥을 돌렸어요. 한 달이 지나자 인부들이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여기 균열 보이는데 처리하고 갈게요. 시키지 않은 것을 먼저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직접 나오시니까 저희도 대충 못하겠더라고요. 현장 소장이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납기 준수, 금액 준수 하자 없음. 발주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맡기고 싶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첫 번째 계단이었어요. 2번째 프로젝트는 조금 더 규모가 있었습니다. 소형 상가 건물 신축이었어요. 경쟁 입찰이었습니다. 3곳이 경합했어요. 저는 밤을 새워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숫자를 3번 검토했어요. 발표 자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이었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손목을 적셨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가발을 고쳐 썼습니다. 정장깃을 세웠어요. 발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주처 담당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발표했어요. 40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료를 보지 않았어요. 전부 외워서 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담당자가 물었어요. 예산이 다른 곳보다 낮은데 품질 보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지난 프로젝트 발주처 연락처를 드릴게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담당자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수주했어요. 경쟁사 2곳을 이겼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수주했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가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딱 두 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두 글자가 어떤 칭찬보다 컸습니다. 그렇게 한 계단씩 올라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프로젝트가 쌓일수록 회사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납기를 절대 안 어기는 회사.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회사. 대표가 직접 현장을 밟는 회사. 입소문이 났어요. 발주처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의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연 씨,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때 의사들은 전화로 먼저 운을 띄웠거든요. 진료실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어요. 최근 검사 결과인데요. 숨을 참았습니다.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완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완치. 진짜입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파랬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어요. 살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곁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로 몸이 조금씩 회복됐어요. 밥이 들어갔습니다. 손저림이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솜털처럼 짧았습니다. 그래도 제 머리카락이었어요. 가발을 벗는 날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회사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직원이 5명에서 12명이 됐습니다. 사무실을 더 넓은 곳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대표 자리를 저한테 공식으로 넘기셨습니다. 이제 내 회사다. 아버지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이서연 대표이사. 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남편 회사 전 재무이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남편 쪽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도망친 뒤 그 사람도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거절할까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만나기로 했어요. 사무실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와 있었어요. 초췌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그 사람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들을게요. 김유라 건입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았어요. 그 여자가 처음부터 강 대표 회사를 통째로 빼앗으려고 접근한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이 잠깐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댔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듣고 멈췄습니다.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대형 건설 그룹이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성장하면서 가장 위협을 느꼈을 회사였어요. 그쪽에서 김유라를 이용해서 강 대표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겁니다. 돈을 쓰게 만들고 사채를 끌어쓰게 만들고 파산하게 만든 거죠. 회사 핵심 자산도 이미 그쪽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지는 이 대표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서려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잠깐 멈췄어요. 저도 이용당한 겁니다. 몰랐어요. 강 대표 밑에서 진심으로 일했는데 결국 그 꼴이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그리고 이 대표님이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걸 보면서 말을 멈췄습니다.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봤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어요. 이걸 열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를 몰았어요. 집으로 가다가 멈췄습니다. 유치원 앞이었어요. 준혁이가 나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차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오늘 일찍 왔네? 응. 준혁이 보고 싶어서. 아이가 안전벨트를 매면서 말했어요.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 저는 앞을 봤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가방 안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이걸 열면 싸움이었습니다. 업계 대형 그룹과의 싸움이었어요. 자본도, 인맥도, 규모도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오히려 싸우다 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두려웠어요. 저 자신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두려웠어요. 아이가 창밖을 보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해맑았어요. 저는 그 옆모습을 봤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봉투를 열 것인지, 조용히 덮어둘 것인지, 아직 답이 없었어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넣어뒀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서랍을 받습니다. 열지 않았어요. 일을 했습니다. 현장을 나갔어요. 저녁에 준혁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밥을 차렸어요.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봤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서울 불빛이 보였어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 저 불빛들 중에 제가 짓고 싶은 건물이 5개는 됩니다. 그 말을 떠올리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멀었어요. 아주 오래전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멀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불을 켰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첫 장부터 읽었어요.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과 받는 계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 회사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들이었습니다. 받는 계좌는 여러 개였어요. 그중 몇 개는 김유라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었어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이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두 번째 묶음은 계약서들이었어요. 남편 회사가 맺은 자산 매각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알짜 땅들이었어요. 강남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땅, 판교 근처 상업용지, 남편이 창업 초기부터 어렵게 확보해 놓은 땅들이었습니다. 그 땅들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려나갔어요. 누가 샀는지 따라가 보니 결국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한강건설그룹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한강건설그룹.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에요. 30년 역사의 대형 건설 그룹입니다. 그 회장은 업계 원로였어요.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선 사업도 많이 한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묶음은 통화 녹취록이었어요. 글자로 옮겨 적은 것이었습니다. 김유라와 한강건설그룹 실무자 사이의 대화였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강민혁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회사 자산을 어떻게 빼낼 것인지, 파산 이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치밀하게 계획된 대화였어요. 감정이 없는 대화였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쓰는 대화였어요. 남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유라가 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남자 쉽게 속더라.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이 성공하면 꼭 이렇게 돼. 뭔가 잃을까봐 두려워서 더 쉽게 잡히거든.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한 번 더 읽었어요.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이 성공하면 꼭 이렇게 돼.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남편에 대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을 말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차가운 분노였어요.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종류의 분노였어요. 서류를 다 읽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어요. 남편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륜을 했어요. 돈을 함부로 썼습니다.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했어요. 그건 남편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산의 설계는 남편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남자는 도구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당한 도구였어요. 그리고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준혁이도 피해자였어요. 아버지도 피해자였습니다. 그 모든 피해가 한강건설그룹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하자마자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법무법인이었어요. 대표 변호사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만났어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1시간이 넘었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저를 봤습니다. 이 대표님, 이게 사실이라면 큰 건입니다. 사실이에요. 확신하십니까? 확인할 방법이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잠깐 생각했어요. 상대가 한강건설그룹입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싸우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망설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이 성공하면 꼭 이렇게 돼. 이 문장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다음에 또 누군가가 이런 방식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는 저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제 인생이 그 계획의 일부였다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팀이 추가 증거를 모았어요. 유령 회사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돈 흐름을 정리했어요. 저도 직접 움직였습니다. 남편 회사 전 직원들을 찾았어요. 몇 명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중 2명이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자신들도 모르게 이용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쌓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강건설그룹 쪽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정보가 새어나간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알아보니 저희 법무법인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간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 대표님, 상대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들을게요. 이 건을 완전히 덮는 대신에 이 대표님 회사 다음 프로젝트 3건을 그쪽에서 보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절이요. 생각해 보시는 게 거절입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한강건설 쪽에서 나한테도 연락이 왔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덮으라고 하더구나. 아니면 우리 회사 지금까지 한 프로젝트들 전부 감사 들어온다고. 업계에서 감사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어요. 물고 늘어지면 어떤 회사든 약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아직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감사가 들어오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서연아, 그냥 덮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겠니?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겁이 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겁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응? 저 믿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믿지. 그럼 저한테 맡겨줘요. 제가 할게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라. 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그냥 뒀습니다. 떨어도 됐어요. 혼자 있을 때는 떨어도 됐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어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물러설 수도 있었어요. 합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3건을 보장받고 조용히 덮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당장은 안전했습니다. 회사도 지킬 수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도 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문장이 계속 살아남는 것이었어요.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이 성공하면 꼭 이렇게 돼. 그 말을 한 사람이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암 진단을 받던 날 의사 말을 받아 적었던 수첩이었습니다. 치료 반응이 좋다고 적었던 수첩이었어요. 이 속도라면 완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장 옆에 줄을 2번 쳤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3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적었어요. 끝까지 간다. 딱 4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었어요. 준혁이 보는 세상에 그런 문장이 살아남으면 안 된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계속 진행해요. 변호사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준혁을 재우고 나서 한참을 아이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숨소리였습니다. 편안하게 자고 있는 소리였어요. 저는 문에 이마를 살짝 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을 알게 됐을 때 엄마가 그 자리에서 물러선 걸 알게 되는 것. 그게 더 무서웠어요. 눈을 떴습니다. 복도 불을 껐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내일 해야 할 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소송을 제기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변호사팀이 최종 서류를 완성했어요.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산 빼돌리기, 불법 자금 유출 설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작. 혐의가 명확했어요. 소장을 접수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명을 했어요. 펜을 잡은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손이 떨렸어요. 사채업자 앞에서도 떨었고 한강건설그룹 압박이 왔을 때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담담했습니다. 서명을 하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소송 소식이 업계에 퍼지는데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강건설그룹이 상대였어요. 작은 건설회사 여자 대표가 업계 30년 대형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무모하다는 반응이 절반이었고 용감하다는 반응이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에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소송은 길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한강건설그룹은 예상대로 강하게 나왔습니다. 맞소송을 걸었어요. 저희 회사 프로젝트 서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버지 회사 과거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봤어요. 언론을 통해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서연 대표 소송 배경에 개인적 감정이 있다는 식의 기사가 났어요. 읽고 덮었습니다. 대응하지 않았어요. 흔들리면 지는 거였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이 대표님, 결정적인 게 나왔습니다. 뭔가요? 김유라 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강건설그룹이 이 소송에서 지면 자신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검찰에 자수의향을 타진한 것 같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계속 지켜봐요.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김유라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어요. 한강건설그룹과의 공모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그게 결정타였어요. 재판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건 소송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뒤였어요. 한강건설그룹의 불법 자산 빼돌리기 인정, 손해배상 판결. 금액은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했어요. 변호사한테 결과를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았어요. 홀가분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홀가분함이었어요.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이겼어요. 전화 너머로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고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아버지 울어요? 안 운다.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냥 목이 좀 아프다. 저도 웃고 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랑 둘이 밥을 먹었어요. 특별한 것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였어요. 준혁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좀 달라 보여. 뭐가요?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가벼워 보여.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응.
예뻐 보여. 10살짜리 아이가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4달이 지난 겨울이었어요. 120층 프로젝트 수주가 확정됐습니다. 서울 도심 재개발 구역 초고층 빌딩이었어요.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입찰을 포기했어요. 이서연 건설이 들어오면 이기기 어렵다는 말이 업계에 돌고 있었습니다. 납기도, 금액도, 품질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회사. 소송에서 대형 그룹을 이긴 대표. 그 이름이 업계에서 다르게 불리기 시작했어요. 수주 확정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 빌라 재건축 프로젝트를 맡던 날이 떠올랐어요. 직원 5명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좁았어요. 컴퓨터도 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어요. 120층이었습니다. 매일 달라졌어요. 골조가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높아졌어요. 그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도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공사가 시작되고 2달이 지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영하 10도였어요.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도면을 들고 현장 소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철근을 어깨에 맨 인부가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컸습니다. 체격이 컸어요.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철근 때문에 어깨가 눌려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이었습니다. 안전모가 낡아서 글씨가 다 지워져 있었어요. 온몸에 시멘트 가루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강민혁이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그 남자 얼굴이 굳었어요. 철근을 맨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한때 업계 신하라 불리던 남자였어요. 양복이 몸에 잘 맞던 남자였습니다. 저 불빛들 중에 제가 짓고 싶은 건물이 5개는 됩니다 하던 남자였어요. 지금은 제 공사장에서 일당을 받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 눈빛이 이상했어요.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것도 보였어요. 반가움이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자신을 구하러 온 줄 알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 착각이 깨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소장을 봤어요. 잠깐 자리 좀 비켜주세요. 소장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 쪽으로 걸어갔어요. 2사람 사이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그 남자가 철근을 어깨에 맨 채 서 있었어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을 여유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다시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내 공사장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몰랐어. 일당 받으러 온 거예요? 그 짧은 대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한때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지금 일당을 받으러 여기 서 있었습니다. 제 공사장에서 저는 그 남자를 봤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살이 빠졌어요. 눈밑이 깊이 패였습니다. 10년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민이 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을 흔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잠깐 저쪽으로 가요. 공사 자재가 쌓인 곳에서 벗어나 구석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남자가 철근을 내려놓고 따라왔어요. 마주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말했어요. 많이 힘들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지금 그 말 하러 온 거예요? 아니, 그냥. 그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업화 끝을 봤어요. 한참이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어요. 나 많이 잘못했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10년 동안. 그런데 막상 들으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 그 자격이 없는 거 알아. 저는 잠깐 그 남자를 봤어요. 10년 동안 이 남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돌아봤습니다. 미웠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감정이 희미해졌어요. 소송을 준비하면서였습니다.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였어요. 이 남자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쁜 사람한테 이용당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는요. 서연아. 이름 부르지 마세요. 그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이었어요. 그러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잘 됐더라. 낮은 목소리였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일당은 나가요. 그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일한 만큼 받아요. 그게 여기 규칙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현장 소장을 찾았어요. 도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점검을 이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 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현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렀어요.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노래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흘러갔어요. 10년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암 진단받고 사채업자와 마주 앉고 가발을 쓰고 출근하고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돌아보면 길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또 짧은 것 같기도 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멈췄어요.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등을 봤어요. 처음 현장을 나갔을 때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손톱색이 변했다가 다시 돌아온 손이었어요. 서류에 서명을 수백 번 한 손이었습니다. 준혁이 손을 잡아온 손이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출발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꿈에 들이던 120층 건물이 드디어 완공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이 떴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힘든 날에도 늘 그랬어요. 눈을 뜨면 먼저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확인 같은 것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끓였어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이 아직 어두웠어요.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완공된 건물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서울 하늘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실루엣을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움이 손끝까지 전해졌어요. 준혁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야지. 응. 자다 깬 목소리였어요. 14살이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어요.
4살짜리 아이가 엄마 목에 팔을 감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어요. 오늘 완공식이잖아. 빨리 씻어. 알았어. 아이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침을 차렸어요. 미역국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 특별한 것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 미역국이었어요. 준혁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미역국이다. 특별한 날이니까. 완공식이 특별한 날이에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응. 엄마한테는 특별한 날이야. 준혁이 국을 한 숟갈 뜯습니다. 맛있다. 저도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식탁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편안한 조용함이었어요. 아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건설회사 할까? 왜요? 엄마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어. 건물 짓는 거. 저는 아이를 봤어요.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건설 아니어도 돼. 그래도 엄마 회사 물려받는 거 나쁘지 않잖아. 준혁이 원해서 하는 거면 좋지. 근데 엄마가 하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그런 말 해? 어떤 말? 하고 싶은 거 해라. 원해서 해라. 맨날 그런 말.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이가 밥그릇을 비웠어요. 저도 비웠습니다. 완공식은 오전 10시였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었어요. 언론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코트를 여몄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달려왔어요. 대표님, 다 준비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소장이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빌라 재건축 때부터 같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120층이었습니다.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것 같았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겨울 하늘 특유의 차갑고 투명한 파란색이었어요. 그 하늘 아래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이서연 건설이 세운 건물이었어요.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작년부터 무릎이 안 좋아지셨는데 오늘은 꼭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가갔어요. 아버지가 건물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보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올려다봤어요. 크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 엄마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늘 그랬듯 아버지는 엄마 이야기를 꺼낼 때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보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꽉 쥐셨어요. 뼈가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작아진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완공식이 시작됐어요.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있었어요. 저는 준비한 말이 없었습니다. 원고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현장 소장님부터 막내 인부까지 땀을 흘리신 모든 분들 덕분에 이 건물이 섰습니다. 박수가 났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건물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1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도 없었어요. 건강도 없었습니다.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준혁을 봤어요.
아이가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발짝 물러났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완공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준혁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0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펜트하우스였어요. 통유리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서울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사방이 서울이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산이 보였습니다. 빌딩 숲이 보였어요. 저는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 옆에 섰어요.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봤어요. 발 아래 도시를.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우리 집 보여? 어디? 저쪽 아냐? 비슷한 데긴 한데. 아이가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댔어요. 엄마는 여기 서면 어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실감이 안 나. 왜? 그냥 아직도 그 작은 사무실에 있는 것 같아서. 준혁이 저를 봤어요. 그 사무실이요? 내가 가끔 따라가던데? 응. 컴퓨터 엄청 느렸잖아. 켜는데 한참 걸렸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 아이도 웃었어요. 그때 엄마 많이 힘들었어?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14살이었어요. 이제 웬만한 건 다 알 나이였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힘들었지. 많이? 많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내가 어렸는데 뭔가 이상한 건 알았어. 엄마가 많이 힘든 거 알았어? 응. 근데 그냥 엄마 옆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어요. 준혁아. 응. 고마워. 아이가 멋쩍은 듯 딴 데를 봤어요. 별거 아닌데. 별거 맞아.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빨개졌어요. 저는 아이 어깨를 한번 토닥였습니다. 다시 서울을 봤어요. 저 아래 도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라고 느끼고 있을 것이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암도 지나갔어요. 배신도 지나갔습니다. 파산도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지 않을 것 같던 것들이 결국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나간 자리에 이 건물이 섰습니다. 제가 세운 건물이 섰어요. 준혁이 말했어요. 엄마, 배고파? 저는 웃었습니다. 내려가자. 뭐 먹을 거야? 뭐 먹고 싶어? 미역국 또 먹으면 안 돼? 아침에도 먹었는데. 그래도 또 먹고 싶어. 저는 아이를 봤어요. 그러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웠어요. 준혁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어느새 키가 저만큼 컸어요. 조금 더 있으면 저보다 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앞을 봤어요. 하늘이 파랬습니다. 120층 건물이 그 하늘 위로 솟아 있었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다음 걸음으로 나아갔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단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결국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서연처럼 끝까지 싸우셨겠습니까? 아니면 합의를 선택하셨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살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버텨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